친구 교육이고요. 생산 쪽 제가 이제 내부 통제 중에 맡은 업무 중에 내부 통제 맡은 업무 중에 생산 쪽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신입사원 여러분들이랑 올해부터는 연락을 좀 자주 할 수 있어요. 제가 증빙을 요청을 드리면 증빙 전달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업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간단하게 저희 주요 시스템이랑 구매 생산 프로세스를 보고 이제 표준 실제 원가 차이 보고 통제 활동 예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주요 시스템은 SAP, 그러니까 생산 재무와 관리 회계를 위한 SAP, 그리고 재고 생산을 위한 MES, 구매 관리를 위한 T 구매 포탈, 그리고 비용 처리를 위한 T 전자요청, 컴커라고 하죠. 등이 있습니다. 앞서 교육을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시스템을 통제하고 위험 관리를 통해서 외부 감사인들에게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내부회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세 가지 시스템 중에 뭐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거나 하게 되면 이제 변화 관리에 포함되겠죠. 자, 먼저 구매 업무 흐름입니다. 약간의 순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요청하면 견적 및 계약, 구매 오더 작성, 자재 입고, 지급 처리입니다. 구매 업무 유형에는 내수, 로컬, 수입, 구매 유형에는 자재, 고정자산, 비용, 용역, 인가공 구매 등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게 이제 세 개를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넘어갈게요. 생산 유형에는 반복 제조와 생산 오더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대부분은 반복 제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반복 제조는 동일 품목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경우고요. 생산 오더는 주문을 받아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생산하는 방식이 이제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 생산 오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 쪽의 직물 쪽의 생산 오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반복 제조를 할 때는 동일 품목을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니까 생산 실적 처리 시에 BOM 구성에 따라서 하위 자재의 투입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월 마감 시에는 미투입된 하위 자재의 처리 수행이 필수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BOM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교육 받으셨나요? 안 배웠습니다. 맞나요? 비율 이따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 생산 오더는 생산한 품목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 활용이 되고요. 생산에 대한 재료 투입 시점과 생산이 완료되는 시점이 긴 경우에도 활용이 됩니다. 그 생산 오더는 미완료 생산에 대한 투입 재료는 제공품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 오더 결산 시에는 항상 이게 생산 오더 종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건 이제 대부분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주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재에 대한 기준 정보인데요. 자재에 대한 기준 정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생산을 최종적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지 기본 정보 값을 얘기하는데, 기준 정보는 자재 마스터, BOM, 작업장, 라우팅, 생산 버전 총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자재 마스터는 물류 흐름을 위한 기본 자재 흐름을
기본 자재들을 말하는 거고, BOM은 생산을 하기 위한 제품의 명세를 얘기합니다. Bill of Material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러한 페트병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이 필요하고 비닐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겠죠. 이 세 가지가 얼마큼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제품 최종 생산 제품에 어떠한 원자재들이 얼마큼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뭐 비율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장은 생산을 수행하는 기계 및 공정을 말합니다. 라우팅은 제품별 표준 액티비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공수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공수도 뭐 인건비가 있을 수 있고 전력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기계를 돌리니까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돼야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제품 하나당 얼마큼 반영하느냐, 마치 이제 BOM과 같은 거죠. BOM은 원자재의 어떤 비율을 보여주는 거라고 치면은, 라우팅은 공수의 비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공수를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내부 얘기라서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버전, 제품의 BOM 라우팅의 조합을 관리합니다. 제품마다 투입되는 원자재가 다를 수도 있어요. 페트병을 만든다고 쳐도 뭐 비닐을 뭐 다른 데서 구할 수도 있고, 물을 뭐 다른 물을 넣을 수도 있고, 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 BOM이 다를 수도 있고 라우팅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합을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준 정보는 이렇게 끝났고요. 생산 전략은 MTS, MTO가 있는데, MTS는 마켓 투 스타, 판매 예측을 통한 생산. 그 MTO는 대구직물에서 사용하는 고객 수주에 따른 생산 전략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되면은 결산이 최종적으로 되기 전까지에는 그 제품의 가격이라던가 이런 거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표준가라는 걸 사용을 해요. 월 중에는. 월 말에는 이제 결산이 끝나면은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뭐 비용 계획이라던가 제품에 대한 원가 비율이라던가 이런 걸 다 알 수 있지만, 그 결산이 끝나기 전까지 월 중에는 표준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가와 실제 원가를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회사에서는 표준 원가는 표준가와 이동평균가를 사용을 하고요. 표준가는 제품 생산 시 발생 원가를 계획 단계에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월 결산 시 실제 발생된 실제 원가를 정산하여 실제 원가에 반영합니다. 원가 계산 방법 중에서는 총평균법에 해당하고요. 보통 제품, 반제품, 원재료, 상품, 부산물, 인가공 제품이 해당됩니다. 이거보다 덜 중요한 것들은 이동평균가를 써요. 그래서 이동평균가는 최초 취득 시 변동되는 단가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월 말 정산 없이 월말 기준의 단가가 해당 월의 단가로 결정됩니다. 원가 계산 방법 중 이동평균법에 해당됩니다. 포장재, 원료, 약품 등이 해당됩니다. 제품의 표준 원가 구성인데요. 재료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BOM, 그러니까 그 해당 제품
어떤 원자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비율에 따라서 수량을 먼저 계산을 하고 수량 곱하기 단가를 곱해서 재료비, 최종 재료비를 구할 수 있는데요. 단가 같은 경우에는 구매계획 단가를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표준 원가가 되는 거죠. 실제 원가는 아니고 표준 원가. 월에 이제 결산 전에 사용하는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수, 노무비와 외주인건비, 기타 제조금비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라우팅에 설정된 공수 수량, 액티비티 수량으로 수량을 사용하고 그리고 금액은 단가는 코스트 센터별로 수립된 비용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반영을 해서 단가 곱하기 수량 해서 또 노무비, 외주인건비, 기타 제조금비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코스트 센터와 자재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자재의 경우에는 그 공장별로 특성화된 자재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재 같은 경우에는 작업장을 따라서 코스트가 설정이 되고 자재별 라우팅을 설정을 하여 라우팅에는 작업장별 액티비티 수량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비용에 반영이 됩니다. 실제 원가 이제 월 중에는 표준 원가를 사용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발생을 하게 되면서 실제 원가가 이제 발생을 할 텐데요. 실제 원가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실제로 그냥 발생한 원가를 저희가 월 결산을 하면서 그 자재별 원가를 이제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값을 따로 계산한 후에 표준 원가와 차이점을 봅니다. 그래서 표준 원가 설정되어 있는 것과 실제 원가의 가격 차이를 보고 실제 원가로 정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원가 정산 시 표준 원가에다가 가격 차이를 반영하는 형태로 실제 원가를 반영합니다. 실제 원가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공통비 같은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전력은 다 같이 쓰는 거고 아니면 인사노무팀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인사노무팀이 어떤 나일론 제품에만 인사노무에 대한 그 업무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전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공통비 같은 경우에는 그 배부 사이클 주요 통계 지표를 통해서 배부 사이클을 통해서 배부를 해주게 됩니다. 비용. 그래서 제조 직접 코스트센터로 배부된 금액에다가 액티비티별 수량으로 단가를 계산을 하고요. 각 자재별 단일 그렇게 이제 공통비까지 반영된 자재에다가 단일 레벨 원가부터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상위 원가의 계산을 취합을 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래 표를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면서 검토해보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표준가와 이동평균가의 차이고요. 제가 앞서 여기 설명드린 건 표준가로 계산되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 이동평균가는 포장재나 원료, 약품, 시제품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동평균가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동평균가 같은 경우는 이 표에 나타납니다. 이동평균가, 표준가의 비용 반영 예시고요.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더라도 기말재고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건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그 결산의 흐름이었고, 표준 원가와 결산의 흐름이었고, 본격적으로 내부 통계의 생산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기준 정보, 생산 계획, 생산 입고, 재고 관리, 일반 지출 관리, 입고, 구매 요청, 기준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또 고정자산 매입, 고정자산 입고 등록, 고정자산 유지, 폐기, 실사, 적금 권한, 프로그램 변경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그 예시를 계속 하나씩 들어드릴 거예요. 모든 예시를 다 드리긴 어렵고 이제 몇 가지 샘플로 말씀드리면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것, 여기 설명들이 RCM이에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RCM이고, RCM을 보면은 메인 및 대금 지급 프로세스에서 기준 정보, 하위 프로세스는 기준 정보고요. 자재 마스터가 부정확하게 입력이 돼서 재고자산 분류와 금액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자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깜빡하고 자재를 또 추가로 만들었다, 마스터. 아니면 진짜 애초에 마스터 자체를 잘못 생성했다,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걸로 통제하고자 이제 통제 활동이 있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자재 마스터 생성이 필요한 경우에 요청 부서 담당자는 자재 마스터 생성 품위서를 작성해서 유관 부서 협조 및 요청 부서 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수행한 증빙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사항에 일단 먼저 PP 마스터 생성 품위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설명사항에 이제 요청 일자, 사유, 자재 유형 이렇게 설명을 작성을 했고, 그리고 전결 규정을 따라서 품위를 올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자재는 유관부서, 그리고 원가팀, 회계 원가 담당자, 완제품은 유관부서, 회계팀, 원가, 사용후, 자재마스터 사용 가능. 이렇게 그 협조를 유관부서에 넣어주시고 팀장님 정결로 해서 승인을 득한 것을 보실 수 있죠. 보면은 RCM에 보면은 협조 및 요청부서 팀장의 승인을 득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팀장까지 승인된 거가 맞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재 마스터 변경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BOM과 라우팅 변경 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BOM은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재 구성 비율이고, 라우팅은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공수가 들어갈 텐데 공수의 비율, 그런 거에 대한 원래는 그 제품의 BOM과 라우팅이 당연히 있었을 텐데 수율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원자재를 사용을 해서 원래는 A라는 원자재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다른 원자재가 이제 있어서 그 원자재로 이제 하겠다. 그럼 이제 BOM이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BOM과 라우팅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통제인데요. 재고자산 아이템이 부정확하게 입력돼서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의 분류와 금액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을 위험. 그래서 1번 BOM 마스터 변경 품위, 라우팅 마스터 변경 품위를 작성을 한다. 그냥 BOM 바꾸고 싶다고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품위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부서 팀장까지 정결을 받는다. 그리고 수신처에는 회계팀을 넣는다. 이런 것들 막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앞으로 뭐 라우팅 변경이나 자재 마스터 생성이나 하시는 거는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섬유 쪽 분들은 많이 하실 텐데 그럴 때는 하기 전에 RCM을 꼭 한번 먼저 보시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산부서에서 그 MES에서 관리하는 기준 정보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전산 처리 의뢰서를 상신을 하고 이거 공부 안 해요. 아니 우리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고 그게 엄청 주관식 다 또 그냥 PT 많이 좀 그런 거 간단하게 제소를 하자면은 저는 그 태광산업 본사에서 그 2018년도에는 그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회계팀으로 처음에 입사를 해서 한 6, 7년 근무하다가 올해 1월에 내부회계팀으로 팀을 이동을 하게 된 양준석 선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그 팀장님이 교육을 보내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 교육자료를 제가 직접 만들지 않았어요. 교육자료 제가 직접 만든 교육자료는 아니고 이전에 있던 교육자료인데 그 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교육할 때 있어서 좀 약간 좀 버벅거릴 수도 있다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교육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실무 교육을 할 건데 뭐 아시다시피 그 일반 교육 저희 그 신입사원분들 평가가 있을 거잖아요. 시험 볼 거잖아요. 아시죠? 네. 시험 내용은 여기 일반 교육에서만 나올 겁니다. 이 교육만 잘 들으시면 되고요.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입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2000년도에 미국의 대규모 도시 사태가 있었고 2002년도에는 사벤스 옥슬리법을 제정해서 기업의 내부 회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ICFR이라고 그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 통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4년에는 증권거래법과 외관법을 개정하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등 분식회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인증 수준을 검토해서 감사로 사용했습니다. 저희 태광산업도 별도 기준으로는 19년부터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감사 시행했고요. 연결 기준으로는 2023년부터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그 회계적으로 저희가 재무제표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그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잖아요. 감사인으로부터. 근데 그 그냥 숫자만 검토를 하던 감사에서 그 재무제표의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과정에 대한 이제 감사도 하겠다라고 해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그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 통제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존재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설계된 모든 규정, 제도, 시스템 등을 일체의 프로세스로 회사 내 각종 규정, 위임 정결, 승인 보고 등이 임직원들이 준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법규 준수,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재무 보고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재무보고 항목이죠. 재무제표의 신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건들을 보자면 통제의 설계, 운영, 통제의 평가, 보고 이게 총 4가지가 요건이 되는데요. 통제 설계 운영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통제 수립 및 모든 임직원의 통제가 설계된 바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통제 평가 보고는 통제가 설계된 바와 같이 운영되는지 확인 및 결과 보고하는 것입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그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되는 업무고 대표적으로 관련인은 다섯 관련인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대표이사, 내부 회계 관리 운영 책임, 내부 회계 관리자 지정, 보고 등이 있습니다. 내부 회계 관리자는 내부 회계의 설계 운영 총괄, 내부 회계 관리제도 설계 및 점검 등이 있습니다. 내부 회계 팀은 내부 회계 설계 및 운영 평가 보고, 개선 상황 보고, 관련인 교육, 조직 평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입사원 여러분께서는 이 현업 부서라고 하실 수 있죠. 현업 부서에서는 변화 관리, 통제활동 변화 상황 파악 및 내부 회계팀 보고, 통제활동 적용 및 운영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운영 실태 평가 및 이사 보고,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조사 시 전문가 선임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업무 프로세스는 그 왼쪽 3단부터 경영진 평가, 범위 선정 및 위험 평가를 먼저 합니다. 재무제표상으로 표시되는 숫자들 중에서 금액적으로 이거는 유효한 금액인지 아닌지, 그리고 회계 처리 계정 범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계정과 그 금액 순으로 변화 관리 및 통제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 평가를 감사인으로부터 먼저 받고요. 그거는 연중 초에 설계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설계를 저희가 했습니다. 평가에 대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감사를 받고 나서 그거에 대한 운영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 잘 운영이 되는지 운영 평가를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 평가와 운영 평가를 총괄하여 미비점이 있는지 평가하고 또 개선 방안 이행하고 피드백을 하게 되면 운영 실태 결과 인증 및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년 동안 이루어지는 이제 업무 프로세스고요.
외부 감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설계 평가랑 운영 평가를 이제 감사를 해주고요. 미비점이 있으면 미비점 평가한 다음에 감사 보고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운영 실태를 보고하고 독립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 감사 평가 결과와의 차이점 및 발생 원인을 확인합니다. 여기는 변화 관리인데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표가 RCM이라고 그 위험 통제 활동 기술서입니다. 말하자면은 해답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기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 이런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대로 해야 되고 이런 결제를 받아서 어떤 책임이 누군지도 이제 나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읽어보시고 업무를 하실 때 있어서 이거를 읽어보시고 이런 통제를 따라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참고하셔서 업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원자재라고 나와 있고 원자재 자재 마스터 생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요청 부서가 그룹웨어를 통해 자재 마스터 생성을 뭐 상신하고 뭐 이렇게 적혀 있죠. 만약에 그룹웨어가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그룹웨어가 아니라 다른 그룹웨어를 쓴다거나 업데이트가 발생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 RCM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변화관리 하나의 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관리란 조직, 업무, 아이템, 시스템 등 주요 변경 상황을 적시에 식별하고 통제 활동에 반영하여 유효한 통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RCM상의 그룹웨어를 통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그룹웨어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그룹웨어가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어떤 통제가 필요하겠구나, RCM이 수정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제 팀 내부적으로 그리고 내부 회계팀에 이제 연락을 하셔서 이러한 변경 사항이 있고 이런 리스크 평가를 다시 해서 설계 평가도 다시 하고 RCM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요청해 주시는 것이 현업의 업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모든 업무를 다 현업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알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현업에서 확인하셔서 저희 팀에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RCM의 기술된 통제 활동 및 테스트 절차에 따라서 경영진이 평가를 받고 외부 감사를 진행합니다. RCM 내용이 잘못된 경우 설계 평가 미비점이 뜰 수 있고요. 설계 평가 미비점이 뜨면 부서별 미비점이 뜨면은 아마 지금 본인이 속하신 팀의 팀장님의 인사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 앞에 말씀드린 거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통제활동 번호가 있고 통제활동 이름, 구매 오도 변경 시 변경 사항의 적용 후 확인, 설명, 구매 담당자가 상신한 구매 오더 수정에 대한 프리서에 대하여 수정을 받고 결제를 받고 검토하고 승인한다. 이렇게 써있는 설계가 있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발주 품위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누가 이렇게 전자결제로 이렇게 어떤 결제 라인을 타서 올렸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그룹에 올리시는 것들을 샘플링을 저희가 합니다. 샘플링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RCM 서술대로 통제를 실제로 실천하고 계신지 확인을 하고 요청을 드려요. 샘플링을.
그래서 설계 평가 때는 샘플링을 하나만 합니다. 왜냐면은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만 잘 보여주는 거라 각 설계당 이제 샘플링 하나씩 해서 설계만 보고요. 이후에 운영 평가, 실제로 관련 부서에서 통제 활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볼 때는 최대 60건도 보고요. 뭐 발생 건수에 따라서 샘플링을 최대 60까지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유리점이 발생하는지 확인을 미리선 발생을 확인하게 되면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와 논의해서 개선을 하고요. 기말 기준에 미비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성과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그 모든 설계평가, 운영평가까지 끝나면은 저희 내부 회계팀에서 운영 실태 결과 보고를 대표이사와 내부 회계 관리자께 보고를 드립니다. 대표이사와 내부 회계 관리자는 감사인한테 이제 그 실태 보고서를 또 올리게 되고요. 이런 내용들은 다 공시를 통해서 외부 투자자들한테도 공시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사업보고서, 저희 그 태왕산업도 다트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전자공시 사이트라고 다트 들어가시면은 사업보고서에 저희 내부회계 통제 운영보고서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잘못 운영되는 경우 임대인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법적 제재를 들 수 있고요. 회사의 평판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과평가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랑 한솔 아이원스가 재무제표 작성, 그리고 그 내부 통제 미달로 인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회사도 공시가 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다 내부 통제가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관련 직원이 이제 돈을 횡령한 사건인데 자금에 대한 내부 통제가 이제 미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횡령에 대한 소송 내용을 보시면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관련된 서류의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손해 과정에서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목적이나 자산 보호, 부정 방지를 대한 사항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부정의 3요소를 한번 보실 건데요. 부정의 3요소는 동기, 합리화, 기회로 나눠져 있고요. 개선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동기, 합리화, 기회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통제 가능성이 높고 개선 가능성도 가장 높은 거는 기회이고요. 이런 기회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수준의 통제를 따라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통제 가능성과 개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동기, 예를 들어 재무적 공격, 개인의 재무적 공격이나 동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사실 내부 회계에서도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개선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이 가장 중간에 있는 합리화는 부패한 조직 문화. 이거는 전사 수준의 통제, 저희 윤리 강령이나 내부 신고 제도, 포상 처벌 제도와 같은 어떤 통제를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횡령, 부패, 분식 이 주요 부정 유형이고요. 이러한 그 부정들을 조사해 봤을 때 부정의 발생의 주요 원인이 취약한 내부 통제가 61%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부정을 저희 회사가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내부 통제를 통해서 상당수의 부정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통제 포인트로는요, 업무 분장, 그리고 상급자의 검토 및 승인, 물리적 접근 통제가 있습니다. 업무 분장은 단독으로 횡령할 수 있는 상황을 애초에 차단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금과 회계가 팀이 분리가 돼 있다거나 구매 요청과 발주가 분리돼 있다거나 매입점표 처리나 자금 이체가 분리돼 있다거나 이렇게 업무 분장을 통해서 혼자서 모든 권한을 가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정을 막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상급자의 검토 및 승인입니다. 만약 공모를 하더라도 상급자의 검증 단계는 통과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요지입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 접근 통제입니다. 유용과 훼손이 가능한 실물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감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누구나 다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저희 내부 회계 통제가 이제 외관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내부 회계에 따라 작성된 회계 정보는 위조, 변조, 파기를 하게 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리고 제재 대상은 회사 또는 관련입니다. 그리고 내부 회계 관리자를 미지정하거나 운영, 실태 평가를 미평가를 받거나 미미한 점이 있으면은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있습니다. 미비점 발생 시 회사 이미지나 평판이 하락하고 감리 대상을 선정 가능한 점입니다. 회계 처리 기준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물론 무조건 제재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양형을 받기도 하거든요. 일단 제재 사항으로는 신분 제재, 해임 공고, 면직 공고, 직무 정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역은 10년 이하, 벌금, 과징금, 몰수 등이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양형되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위반 행위가 있었고 위반 행위가 있는 걸 이제 발견해서 법적인 조치가 내려지는 상황에서 만약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자 해당 업무에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양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사례에 보시면은 불법 리베이트 영업에 대한 건설사가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는 그 유효한 내부 통제 기준이 실행이 없었다. 그래서 유죄를 받았고요. 그 미국에 있던 불법 리베이트 영업에 대한 이사의 책임 같은 경우에는 내부 통제 기준이 있었고 그거를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이 있었더라도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부 통제를 유효하게 구축하고 운영하면은 회사와 경영진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그 지침 제정 사항입니다.
협의 내부 관리 제도 설계 운영 평가 보고 기준 적용으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경영진 감사 등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 내실화 내부 회계 관리 감시 준거 기준 활용 목적 해석을 이 배경이 되었고 주요 변화 사항으로는 공시 내용 강화, 연결 내부 회계 기준 마련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시 내용 강화에서는 운영 실태 보고서, 통제 미비점 원인 및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임직원 징계 내용, 그리고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 유형을 대응하기 위한 통제 활동이 있는지 보고서에 작성하도록 추가가 되었습니다. 평가 보고서에는 운영 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 대면 협의, 자금 관련 부정 유형에 대한 감사인과 소통 내용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결 내부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양적 판단 기준, 금액, 질적, 부정 유형 등 판단 기준을 제시, 그리고 대상 범위 선정 시 단계별 접근 방법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내부 통제한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는 절차고요. 내부회계 관리 제도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입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실패는 법적인 제재, 주가 하락, 회사 평판 하락 등 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전사 모든 임직원이 일상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개인의 일탈로 인한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통제가 유효하게 구축되고 운영되면 회사와 경영진은 면책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일반 교육은 끝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안에서만 문제가 나갑니다. 여기만 보시면 되고요. 한 10분 정도 썼다가 10분 교육을 생산부서 담당자가 상실한 전산 처리 일에서의 적정성을 해당 부서 팀장이 확인하고 승인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승인된 전산 처리 의뢰서가 TCS에서 접수가 됩니다. TCS라고 저희 IT 서비스를 해주는 계열사거든요.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수정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2025년 들어서 전산 처리가 요 양식이 아니고 ITSM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증빙은 사실 이제 이 PPT가 작년에 만들어진 거라서 이제 요 증빙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틀린 건 아닙니다. 내용이 틀린 건 아니고 다만 전산 처리 의뢰서를 요 화면이 아니라 ITSM이라는 화면에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 재고 관리에서 원재료가 생산 과정에 따라서 이동할 때 재고 자산 이동 내역이 적절하게 업데이트되지 않은 위험, 원재료의 출고 기록을 대사하는 건데요. 이렇게 매월마다 마감 보고를 올리십니다. 마감 보고로 매월 올리실 때 이제 원부 재료 고정 내역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이제 수기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고정 내역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고정 내역이 있고
원부 재료를 투입을 얼마큼 했는데 실제로 뭐 재고 자산과 계산한 결과값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올리시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재고관리인데요. 재고자산 중 폐기가 필요한 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팀 또는 생산부서 담당자는 영업팀의 결제를 중간에 받고 협조를 받고, 생산부서 담당자는 보고문을 작성하고 정결권자의 승인을 득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전결권자라고 되어 있어요. 전결권자가 뭔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도대체 누굴 얘기하는 거죠?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보고문이나 기한문을 작성할 때 전결, 그러니까 이 결제 라인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를 혹시 모르실까봐 알려드리는데, 그룹에 들어가시면은 전결로 검색하시면은 위임 전결 규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임 전결 규정을 보시면 업무 분장 및 규정, 전결 규정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전결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가 있을 때 누구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누구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업무할 때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돌아가서 여기 PPT 보시면은 재고의 폐기가 발생한 내용이거든요. 재고 자산을 폐기할 때는 전결을 받아야 되는데, 전결 규정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결 규정을 다운받아서 확인을 하면 돼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그러면은 여기 매각 폐기가 있죠. 이렇게 폐기 있는데, 폐기 중에서도 이제 그 금액이 1억이 넘는 거, 1억 미만인 거, 1000만 원 미만인 걸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1억 이상인 거는 어디까지 받아야 되냐면은 대표이사까지 전결을 받는다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는 결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고, 결제는 실장님까지 당당 임원 이상, 1000만 원 미만도 당당 임원 이상, 여기까지는 총괄 공장님까지 전결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무팀에 이 표시가 있죠. 수신처에 재무팀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 기한문을 한번 볼까요? 재고를 이제 폐기를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공장장까지 했고요. 이제 금액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1억 이상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까지 받아야 됩니다. 근데 1억 이상이 아니었는지는 몰라도 공장장님까지만 받았어요. 금액은 만약에 1억 이상이면은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거 봐서는 대표님까지 받았어야 되는데 안 된 거 사례를 두고 같긴 해요. 수신처에는 회계팀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팀이 재무팀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기한문을 올리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그거를 가져와서 다른 데다 팔아서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폐기 그 재고자산을 항상 그 감사를 하는 거고 조사를 하는 거고 폐기가 있다면 왜 폐기가 되는지 기한을 쓰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장의 그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제품, 포장재 등 재고에 대해서 분기마다 재고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고 실사를 한 거랑 실제 저희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수량이랑 차이를 대조하고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다 나와 있겠죠. 여기 요게 나와 있겠죠? 위임정결 규정에 위임정결을 따라서 이제 보고문을 항상 올리셔야 되고 딱히 어려운 건 없어서 나머지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문 작성하실 때 뭐 그냥 첨부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내용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올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저희가 보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도 저희 감사를 받으면 감사인이 이게 지금 뭐냐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통제로 이 증빙을 제출합니다고 이제 회계사 감사한테 보내드리면은 감사인이 그거 보고 첨부와 같이 보고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문서만 딱 보고 이게 지금 내용도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보고가 되게 많냐, 이건 적절한 증빙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기한문이나 보고서를 쓸 때는 반드시 제목과 그 앞에 첫 장에다가 간략하게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보고 문서의 검토 내용이 보고되지 않고 첨부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당연한 거는 보고서 검토 내용이랑 첨부 내용을 잘못 넣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때 예를 들어서 월 마감 보고를 제가 매월 2월 말 또는 이제 뭐 2월 말까지는 그래도 초중까지는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월 마감 보고를. 근데 이제 깜빡하고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증빙을 달라고 했을 때 증빙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늦게 보고문이 작성이 돼서 날짜가 기록이 돼 있으면은 이제 감사 지적사항이 됩니다.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팀의 팀장님에 대한 그 평가가 안 좋게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자산 폐기 같은 경우 꼭 이제 보고문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고
지연 보고나 사후 보고가 있으면은 나중에 뭐 발견을 했다. 아 내가 이거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근데 막 한 달, 두 달 이상 지났어. 그러면은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내부 회계팀에 연락을 먼저 주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부 회계팀에서 또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최대한 그 증빙을 피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던가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이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뭐 태용 산업을 저희가 감사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감사를 디펜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내부 팀에 얘기를 해주시면은 최대한 디펜딩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니까 같은 팀이라 생각하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결권자 꼭 이제 정결 규정 따라서 정결권자 준수해 주시고요. 보통 이제 할인이나 협조 이런 거 수신 같은 거 누락하시는데 주의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제 설계 평가를 하면서 통제를 추가하거나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새로 통제가 들어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처음 한 번만 수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 달은 또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그 설계가 되면은 최초 1회만 수행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무 분리에 맞게 권한을 가지세요. 그 처음에 권한을 신청하실 때 그냥 아 이거 권한 주세요라고 TC에 요청하지 마시고 그 참조로 할 만한 분, 선임이라던가 뭐 같은 업무를 해쳤던 분을 참고를 해서 그분의 권한을 주세요라고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권한 외에 권한을 가지게 되면은 나중에 다 통제 평가에서 리비가 뜨기 때문에 이런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부에게 교육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